군사 입 4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러시아의 난공불락 요새로 여겨지던 크림반도는 이제 전쟁의 분노 아래에서 갈라져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꾀의 진안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특별 군사작전을 가동했을 때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대한 망상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푸틴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곳에서야말로 그의 최악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타격이 러시아 기지를 폐허로 만들고 전력이 붕괴되며 보급이 마비되어 병사들이 생존을 위해 소변까지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크림반도 한복판에서 분노의 물결이 치솟고 있었고 한때 그들이 칭송하던 정권의 주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전파에서 우연히 진실이 드러나고 노장의 장군들이 차례로 총사령관에게 반기를 들며 최전선의 병사들이 버림받음에 대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것은 더 이상 경고 신호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제국에 울려 퍼지는 장송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크림반도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지진을 파헤치겠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은 영토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져 온 침묵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금 전례 없는 악몽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크림반도 지배의 꿈은 그에게 가장 끔찍한 지정학적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전략적 반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체계적인 파괴 작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크림반도의 러시아 군사기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피해액이 미화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펜타곤조차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급이 끊긴 러시아 병사들은 식수마저 없어 생존을 위해 절망적으로 자신의 소변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한때 모스크바의 난공불락 요새로 여겨지던 지역 한복판에서 굶주림과 갈증 속에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무너진 것은 군대뿐이 아닙니다. 크림반도의 민간 후방도 우크라이나의 세 차례에 걸친 맹렬한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된 세 곳의 발전소 때문에 함께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크림 주민이 정의 부족, 생활용수 단절, 그리고 나날이 고갈되는 식량 속에서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분노의 화살이 키이우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 지도자의 위신과 함께 크림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다른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크렘린이 스스로 점화한 모험적이고 폭력적인 대외 정책에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방역 속에 최전선에서 갈증과 굶주림으로 버려진 러시아 병사들이 고통받는 그때에 후방의 러시아 국영 방송은 뜻밖에도 전율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관측자들을 경악하게 한 그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애초부터 추구한 진짜 목표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체계와 민간을 겨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노출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정밀 유도 무기로 대규모 타격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벨고로드를 포함해 우리의 민간 인프라를 포격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며칠 전 벨고로드에서도 정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과로로 인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선정이구가 더 이상 진실을 가릴 힘이 남지 않았던 드문 순간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 발언 이후 우크라이나가 더욱 명확한 답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러시아 점령 지역을 향해 4차례의 격렬한 공습을 가했고 적의 보급망과 지휘 창고를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그 서막은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의 전략적 산업지대와 유류 저장고에 내리꽂힌 벼락 같은 일격이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즉시 공개하며 키이우가 러시아 영토 어디든 손을 뻗을 수 있음을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예상대로 모스크바가 임명한 크림반도 행정수장은 즉각 책임을 부인하며 화재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방공망이 요격한 잔해가 떨어진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 증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폭 무인기는 방어망을 관통해 목표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비극은 육지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흑해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치명적 일격을 가했습니다. 고도의 스텔스 기술을 갖춘 자폭 무인기가 러시아 군함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한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불구덩이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바다에서도 러시아군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쇄 공격의 혼란 속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 방공체계는 전쟁 시작 이후 가장 값비싼 아군 오발 사고 중 하나를 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또 다른 유류 저장고에 접근하자 요격을 위해 출격한 수-30 전투기가 개입하기도 전에 러시아 자체 방공망에 격추당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는 그대로 목표를 타격했고 러시아군은 스스로의 치명적 실수를 만견자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키이우가 크렘린에 보낸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밀함을 넘어 전략적 파괴력을 갖춘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림반도 최대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연속 공습은 러시아군의 전례 없는 타격을 안겼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14기의 거대 저장 탱크가 파괴되었고 불과 며칠 뒤 두 번째 일격으로 남은 11기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총 25기의 유류 탱크, 남부전선 전체 러시아군의 보급 중심이 우주에서도 포착될 만큼 맹렬히 불탔습니다. 폭발 전후의 위성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정밀한 전략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검은 연기는 수시간 동안 크림반도 하늘을 뒤덮었고 나사의 위성 시스템마저 대기권이 찢겨나간 듯한 거대한 연기 기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장 전력이 비약적으로 도약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잔혹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러시아군은 즉각 지역 주민들의 연료와 식량을 징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은 비상 상황에서 군에 대한 절대적 우선순위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크림의 러시아 주민들이 인도주의보다 군을 앞세우는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난공불락이라 믿어온 바로 그곳 크림반도에서 정치적 지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군사기지를 꿰뚫는 것만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침묵해온 러시아 주민들 스스로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입 후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심페로폴의 중심부에서도 많은 주민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자신의 유년을 보낸 그 땅에서의 처절한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심페로폴 철도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크림을 떠났습니다. 제가 자란 심페로폴은 지금 너무 참혹합니다. 어디든 냉기뿐이고 유리가 온통 깨져 있습니다. 그들은 비닐포대로 유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병실에는 찬물만 나오고 온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물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환자들은 돈을 내고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국민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말은 더 이상 한숨이 아니라 점령지 한복판에서 확산되는 불만의 경종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민간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풍랑은 크렘린의 군사 전략을 떠받쳐온 전직 장성들이 스스로 빛 아래로 걸어 나와 한때의 총사령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름은 이고르 기르킨입니다. 그는 FSB 출신의 전직 장교로 2014년 크림과 돈바스 합병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크림반도의 실패와 혼란, 통제불능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러시아 내부의 반대 목소리는 적지 않게 억눌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서도 침묵을 거부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고르 기르킨입니다.
그는 2014년 크림과 돈바스 합병의 설계자로 불렸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기르키는 푸틴을 무능한 총사령관, 러시아 병사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 나라를 군사적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끊임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에도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의 성명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병사들을 잃어왔습니다. 징집병도 지원병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공을 시작했을 때보다 승리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병력은 부족한데 적은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크렘린이 진전이 슌디아하다고 치장해온 군사작전의 심장부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기르키는 우크라이나가 강해졌고 러시아군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을 하나씩 점령하는 전략을 조롱하며 몇백 채의 집을 더 점유한다고 해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나아가 전선에 나가본 적 없는 모스크바의 금박 사무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푸틴 측근 엘리트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희생해야 할 사람은 일반 국민뿐이고 지도층은 예외라고 믿는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예측으로 러시아가 혁명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지도층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예전과 같은 용감한 인물들은 더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최종 결론은 크렘린에 대한 선고와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소진하고 총동원을 강요받다가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아마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이고르 기르킨이 누구보다 옳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경고했던 끝없는 소모전, 러시아 군대의 되돌릴 수 없는 쇠퇴는 이제 참혹한 사망 통계 하나하나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로만 따져도 러시아는 최소 10만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부상도 실종도 아닌 사망입니다. 독립보고와 위성 후방 소식통을 종합한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 전율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뼈와 눈물의 대가로 러시아가 얻은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0.4%에 불과합니다. 반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할 만큼 가혹한 대가입니다. 이는 침공이 깊은 교착에 빠졌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더 섬뜩한 것은 전쟁 초기 푸틴 대통령이 내뱉은 발언을 떠올릴 때입니다. 소련의 부흥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인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은 한계를 갖습니다. 이제 최전선에서 실제로 피 흘리는 러시아 병사들이 더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제국의 환상을 위해 죽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목소리가 참호에서 울려 퍼질 때 모스크바의 어떤 건물도 그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경계에서 포성이 그치지 않는 동안 가장 참담한 말은 키이우에서가 아니라 바로 러시아 병사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부 텔레그램 채널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이 숨김없이 담긴 영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잿빛 먼지로 얼굴이 뒤덮인 한 병사는 목이 메인 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10명짜리 중대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멸했습니다. 그곳은 노보필 근처 도네츠크 자포리자 경계입니다. 몇 달 전 우리는 노보필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군에 갔고 그 뒤를 이어 저도 전장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한 번에 몰아넣었습니다. 지금은 박격포가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을 맺었고 그들은 저를 배치했습니다. 저는 계약병이라 가장 먼저 내보냈고 제 뒤에는 형사범 출신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자리를 굳힙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화가 없는 계약병입니다. 그런데 제 뒤는 죄수들입니다. 이는 불평이 아니라 고발장입니다. 전쟁의 혼돈 속에서 러시아군은 내부적으로 갈라져 계약병을 방패로 내세우고 범죄자를 후속 전력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상처는 육체를 넘어 심리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지휘관과 전략, 그리고 자신들의 희생 이유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비극처럼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병사가 전해온 소식은 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크림에서 어떤 보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을 먹여 살리던 유류 저장고는 불타올랐고 보급은 끊겼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포탄만이 아니라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자신들이 섬겨온 체제의 버림과 맞서야 합니다. 남부 전선이 불길에 휩싸인 그 시간, 병사들의 등 뒤 본디 보급의 버팀목이어야 할 그곳, 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후방에서 보내온 한 음성 기록은 절망과 고갈, 혼돈이 지배하는 후방의 참상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후방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상병을 태운 전투부대가 다시 위치로 돌아오는데 차량이 진창에 빠집니다. 보급은 누더기 같고 음식과 물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몇 통의 죽, 통조림, 고기, 그리고 이 산명이 며칠 버틸 몇 리터의 물이 전부입니다. 제공권도 포병 지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탄은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굶주림과 갈증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2명 중 1명은 버티려고 소변을 마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지옥입니다. 적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체제 자체가 병사들을 조여 죽이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조직력과 무감한 지휘가 그 원인입니다. 보급 차량은 진흙을 건너지 못하고 식량과 깨끗한 물은 전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부상병은 방치되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버티기 위해 소변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이어집니다. 크림반도의 보급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도가 무너지면 남부 우크라이나 전체의 보급망도 마비됩니다. 연료도 탄약도 구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가 착각하듯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지난 2년의 전쟁 내내 되풀이된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큰 타격을 받으면 크렘린은 즉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무차별 공습이 아파트와 학교, 쇼핑센터를 덮치는 것은 절망에 빠진 러시아 지휘부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며칠 동안 민간인을 겨냥한 더욱 잔혹한 공습이 이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10월 19일 일요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회담 이후 세계는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신호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 희망은 아직 지나치게 연약합니다. 푸틴은 결코 자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초대장이 아니라 압력에서 옵니다. 전장의 현실이 그를 정치적 항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만들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려면 우리는 무기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으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이 틀리기를, 평화가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복을 강요받을 때에만 멈춥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사 247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군사 247은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이준호 인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